미션 365 21세기 선교의 특징은 매우 다양한 사역의 방향으로 선교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선교에 요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우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현재는 그 동서 선교연구원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그 아프리카 초기 선교 때 하나님께서 초기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문을 여실 때 현장에 계셨던 우리 엄경섭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차남준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저희가 한번 비즈니스 선교와 현장 선교 이야기를 한번 엮어서 우리 한번 자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엄경섭 선교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차남준 선교사입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이디오피아 말로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죠? 예, 떼나스틀린 은다마드라추 뭐 이렇게. 네. 예. 어떤 뜻이죠? 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죠. 뭐 굿모닝. 네. 글쎄 이게 저녁에 나갈지 모르겠네요. 네. 예. 네. 그리고 거기 지금 이디오피아에 물론 이제 좀 시간은 지나셨지만 아직도 이디오피아 언어를 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 이 표준어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랬으니까요. 네, 아유 그러셨군요. 이디오피아 말이 그러니까 표준어가 있고 지방 언어가 있고 뭐 다른 또 그게 있는 모양이죠. 이디오피아는 한 83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언어로 나누죠. 그래서 표준어가 아마릭이라는 언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 뭐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네. 어떤 언어들은 그냥 그 나일로틱이 있고, 어떤 언어들은 세미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네. 예. 예, 그러셨군요. 자, 그럼 우리 우선 오늘 주제인 비즈니스 미션을 다루기 전에 우리 엄선교사님 또 우리 차선교사님 두 분의 그 지난 이디오피아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예. 굉장히 요즘은 뭐 또 에리트리아인가 거기 예, 분리도 되고 예. 예, 그 상황이 늘 좋지 않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 그 조금 뭐 선교적 배경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94년도에 그 한국의 GMS 이제 소속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요. 그 이디오피아에서는 SIM이라는 그 수단 인테리어 미션, 지금 이제 서빙인 미션이라고 불러지는데 그 선교 소속 선교사로 이제 신학교 강의 그런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했던 곳은 세 군데고요. 하나는 그 딜라라고, 여러분 그 커피의 원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도 가장 그 1등급 커피로 알려진 곳이 바로 딜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딜라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바르다르라는 북쪽에서, 또 세 번째는 조금 원시 종족인 또 게사스라는 곳에서 또 굼주 족속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다양하게 그 이디오피아의 뭐 세 군데 특정 지역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당시 그 94년도면은 그 이디오피아의 그 상황은 어떤 때였나요? 이제 9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영국으로 가서 이제 언어 문화 적응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95년에 들어갔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뭐 또 그때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뭐 환경들이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지하 가운데서 숨어있던 교회들이 막 급속히 부흥하는 그런 네.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가 있는데 가르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으로 가게 됐죠. 네. 그 정통적으로 거기가 그 정교회가 강하죠. 예,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한 뭐 50%까지 보고요. 근데 네. 개신교가 저희 있을 때는 10%가 못 됐는데 한 10년 정도 다 지나니까 10%가 넘었고 지금 뭐 한 16, 17%까지 육박한다 그러고 이제 네. 거의 모슬림이 한 30%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에 있는 뭐 3% 뭐 이 정도가 이제 토속 종교. 토속 종교로 남아 있죠. 예. 네. 뭐 그때 얘기하려면 뭐 다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 얘기하면 막 가슴이 뛰는데 뭐 그 얘기하면은 하실 말씀들이 막 뛰어 올라오죠. 그렇죠. 뭐 예. 네. 뭐 이렇게 이제 안식년을 빼고 13년이니까 네. 뭐 한 해의 이야기를 뭐 1분씩만 해도 13분이고 그렇죠. 10분씩만 하면 뭐 130분이니까. 예. 그 많은 얘기들을. 예. 예.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 또 이제 같이 사모님의 역할과 또 선교사님의 그 개인 사역과 이런 것들도 하신 거로 아는데 우리 차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어떤 사역들 감당하셨나요?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이 했듯이,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주로 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간 곳마다 학교가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그런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터민 그러니까 궁주에서 사역했을 때는 그곳은 이제 언어는 있었지만 그런 리튼 랭귀지가 없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문맹태치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글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읽고 쓰는 법도 가르치는 또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릭이라는 언어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거기에 네. 그 부족어를 궁주 부족어를 철자를 만들어 주시고 예. 그 주로 위클리프에서 많이 하시는 사역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셨군요. 어떤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그런 책을 만들지는 사실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도 번역을 누가복음 같은 걸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위클리프나 이런 이제 그런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죠. 어떤 최소한 그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 핵심 그러니까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가복음 같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로 가르치고. 네.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귀한 족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러면 또 애를 키우셨고 거기서 그 학교가 없어서 홈스쿨링을 하셨는데 애들이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홈스쿨링을 했나요? 그러니까 큰애가 3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큰애 3학년, 둘째 1학년, 그리고 막내가 2살 때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쳤지만 그래도 학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 복도에다가 클래스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문 앞에다가 홈스쿨링이라고 이제 학교 이름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 3명 이렇게 해놓고선 선서도 하고 그러니까 선서 같은 건 왜 했냐면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그런 정체성 때문에 나중에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미리부터 좀 잘 훈련을 시키자. 어릴 때부터.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3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손을 들게 하고선 이제 엄마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죠, 제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애들이 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디오피아에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군사다. 그러고선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이런 노래를 이제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랬군요. 그러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처음 저희들이 갈 때는 아이들이 그냥 그 수도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두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뛰어놀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동료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너 왜 홈스쿨링 하지 않냐.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홈스쿨링이란 말을. 그때 우리 선교사님 나가실 때는 우리 한국 선교에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듣고 근데 교재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미국 교재로 그냥 시작을 했죠. 그 애들이 뭐 지금은 이제 다 성장해서 뭐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큰애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네. 결혼할 것 같고 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년 그렇군요. 있고 그다음에 둘째도 요번에 대학원 들어가고 네. 막내도 요번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애들이 그 어릴 때 홈스쿨링에서 혹시 여기에 미국에 와서 또 공부하기 시작할 때 좀 뒤떨어지거나 어려움은 좀 없었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통계상으로 홈스쿨링 했던 애들이 그런 아카데믹 그 레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요? 왜냐하면 네. 맞춤형 교육을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이해 부족한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해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차선 교사님께서는 사실 이쪽 분야에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쪽 네. 니드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또 지금 로뎀 미셔너리 케어라는 네. 그런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네.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죠. 예, 네. 또 MK들이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떨어져가지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받는 그런 상처들이나 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는 그래도 좀 부모 옆에서 이렇게 네. 홈스쿨링하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해요. 네. 맞습니다. 참 그게 어릴 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주 어려운 부분의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엄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그럼 하시는 또 사역은 어느 쪽 사역을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소속이 SIM이고 GMS인데 이제 SIM의 그 미주 아시안 교회 동원 책임자로 일하면서 그 동서선교 연구개발원 41년째 되는 단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아시아 선교협의회 아시아 미션즈 어소시에이션 거기도 또 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뭐 플러나 월드 미션 여기 미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그 미주 총신 뭐 이런 데서 강의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 미주 지역의 선교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그 기관과 운동 또 아마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작년에 아마대가 인천에서 있었죠? 예, 인천에서 이제 40주년 그런 기념대회면서 3년마다 한 번씩 그 컨벤션을 하는데 11차 컨벤션을 네. 한국에서 개최했었습니다. 네, 아유, 큰 대회 치르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3년 준비하신 거로 제가 아는데. 예, 3년 준비했는데 뭐 네. 제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러한 그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저희들이 인커리지 받은 그런 네. 대회였습니다. 저도 10회까지 계속 참여하다가 작년에 다른 일이 시간이 겹쳐서 가지를 못했는데 듣기에는 제일 아주 성대하게 잘 됐다고 또 이렇게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네, 예. 아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네, 자 이제 전에 하셨던 일 또 현재 하시는 일 이런 사역들을 좀 소개를 받았고 우리가 좀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되는 주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데 그 현장 얘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당시 선교사님이 계실 때 다른 선교단체에서나 그 선교지의 다른 선교사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전문 사역이나 비즈니스 선교 쪽으로 하던 케이스가 좀 있었나요? 사실 이제 저희 SIM은 그 전문인들이 많거든요. 목사보다는요. 네. 그래서 뭐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메카닉도 있고 뭐 또 워러 엔지니어 또 산림 전문가들 뭐 여러 종류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분들은 뭐 사실 이디오피아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뭐 기존 선교사들처럼 평신도 네. 선교사처럼 네. 거의 지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무료로 이제 그런 일들을 도와주면서 사역을 했죠.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있을 때 그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선교했던 케이스는 뭐 거의 없다고 네. 보고 그런 이제 대학에서
가리키면서 약간 뭐 정부에서 받는 뭐 이런 분들은 좀 네. 있었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전문직이면 비자 문제를 어떻게 선교 비자를 받았나요? 아니면 전문인 그러니까 비자나 뭐 일반 비자를 받았나요? 이제 저희 단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문인 비자죠. 예를 들어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교회 개척자였으니까 처치 플랜터로 비자를 받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문인 비자로 네. 받았죠. 예, 뭐. 네. 예. 그랬군요. 사실은 뭐 선교라는 큰 그림이 교회 개척이 메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타겟이지만 그 과정 중에 전도하는 과정이나 또 여러 사역을 연결하는 과정에는 전문인들 역할이 중요하죠. 예, 그분들이 없으면 뭐 저희들이 네. 할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처럼 이 구조여 가지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소수고 오히려 전문들이 많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을 가는데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네. 지방 정부가 있으면은 그냥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워러 프로젝트나 뭐 리트러시나 뭐 산림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전문인이 가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스피리추얼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은 따라붙죠. 네. 팀워크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장기 두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단기로 뭐 여러 가지 간호사나 뭐 네. 농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단기로 따라붙죠. 예. 네. 이미 그 전문 사역의 분야가 그 SIM은 상당히 그 진척이 되고 있었었군요. 20년 전부터 예. 그 전부터였겠지만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뭐 전문인 사역 이런 거 많이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 네.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인들, 뭐 군인들,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둘로 나눴는데 좀 하나로 보는 그런 그렇죠. 이제 경향이 요즘에 있는 거죠. 예, 좀 더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사님들 뭐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선교사라는 이 목사라는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이제 비즈니스맨들은 다 환영을 하니까 네.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이제 사모님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께 여쭤보는 거는 그 당시 선교사님이 받으시는 그 선교 후원금 가지고는 그 당시 생활이 어떠셨어요? 네.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디오피아에서 나는 곡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사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모든 공상품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또 먹어야 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이 돼서 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예. 현지인보다 월등하게 많이 예. 필요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정말 그러니까 현지인보다 월등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려면 많이 힘들었을 테고 네. 그다음에 그냥 현지인들하고 또 뭐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춰서 살려면 네. 또 그렇게 힘들진 않고 네, 예, 네. 그런 면이 그랬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많이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언어 물가 자체가 예. 싸고 또 그 오지에 당시에는, 계시니까. 예, 오지 뭐 특별히 예. 뭐 상점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뭐 아무것도 사고 없는 싶어도 거니까. 살 사실 데가 없었죠. 살 게 없었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떨어지면 네. 그 이제 수도에 오면은 니베아라고 이렇게 네. 파랗게 생긴 예. 그걸로 이제 다 바르고 크림, 이러니까 뭐 한국에서처럼 그 비싼 화장품 그런 거 사진 않아도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그 거기에 음식이 인젤라라고 그러나요? 예, 예, 인제라라고 인제라. 그러죠. 네, 그거 참 시커하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또 말아서 입에다 넣어주고 예. 뭐 이제 예. 그런 거를 봤는데요. 어떻게 현지 음식도 그러면 많이 드셨죠? 저희들은 그 인제라가 맛있죠. 네. 맨 처음에는 좀 설사를 많이 했어요. 철분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설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오고 그러면 반드시 이디오피아 음식점 가서 인제라 먹고 그러죠. 그렇군요.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케냐 가면은 이디오피아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거든요. 네. 예, 거기도 가는데 참
나중에는 잘 맛있어서 먹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그 당시는 우선 그 아내 선교사로서 또 재정이 사실은 어떤 때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애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뭐 해결책이라는 건 현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사모님들이 어떤 학원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돕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있던 데는 완전히 이디오피아 오지였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거는 오히려 선교지에 선교비를 계속 부어야 되는 예. 그런 환경이시니까. 예를 들어 네. 당시에 그 선생님 월급이 네. 한 달에 40불 정도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에 1달러를 아. 받을 정도고 네. 그게 이제 좀 잘 사는 동네 네.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대나무 한 그 3m짜리 10개를 등에 지고 네. 2시간에 걸어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다시 돌아오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될까요? 네. 뭐 그랬으니까 뭐 실제적으로 거기서 비즈니스를 창출해가지고 뭐 수익을 남겨가지고 네. 뭐 하는 건 좀 어렵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 선교 전략상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간 분들도 많았거니와 아예 개념이 없었죠. 그 교단에서 그 당시 이런 개념이 좀 있었나요? 없었죠. 예, 없었고 네. 오히려 이제 저희들은 뭐 아주 씨앗 같은 거 좋은 곡식 씨앗 같은 거 비싼 값에 사서 네. 이제 그들한테 좀 싸게 팔고 네. 뭐 이런 거지 뭐 그들한테서 이윤을 남길 만한 형편이 아니죠. 왜냐면 원시 부족이니까 네. 그냥 벗고 다니고 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 이디오피아가 이제 발전을 해서 다시 이디오피아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딜라라는 그 예를 커피 네, 커피 그 예. 지역에서 그렇죠. 지금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83개 종족이 있는데 어떤 네. 종족은 굉장히 그 뭐랄까 저 원시적으로 아예 못 사는 그런 지역이 있고 네. 어떤 데는 굉장히 또 발전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하면서 또 그분들이 또 대부분이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어떤 무역을 한다든가 그 도로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든가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네. 도시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은 많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제부터는 좀 문들이 열려간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우리 선교 정책상 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교단 정책이라든지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조성이 돼가고 있나요? 글쎄 저는 이제 국제선교단체 SM에 네. 속하니까 네. 그쪽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마이크로 네. 엔터프라이즈나요 이렇게 네. 뭐 소자본 빌려주고 뭐 네. 그런 쪽에 일하는 분도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사 자체가 비즈니스를 창출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직업훈련 시켜가지고 뭐 생산케 해가지고 네. 그것의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형태. 네. 그러니까 우리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예. 하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을 차라리 예. 직업 훈련을 시키거나 뭐 그걸 그런 창출해 준다는 게 맞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또 한국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 네.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현장에서 저희들이 비즈니스 선교 오늘 주제를 좀 더 이따 다루겠지만 이 주제가 그 선교사들을 위한 저희는 지금 얘기를 21세기 선교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거를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 주제 전략은. 근데 이제 다양한데요. 네. 이제 요즘 시대에 보면 이제 해외에 많은 그런 평신도들이 이제 네. 어떤 선교사라는 그런 신분이 없이 이제 가서 크리스천들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선교하고 연관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시대 자체가 요즘에는 그 단기 선교도 이렇게 유예하는 거 봤을 때 옛날에는 이제 기도하고 지원하는 걸로 끝냈는데 요즘에는 뭔가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참여하기를 원하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것이 좀 복음화나 성장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옛날처럼 어떤 그런 후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 침체와 더불어서 네. 어려워지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네. 또 일반 그런 평신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선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SIM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전체 선교부 정책상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지금 어떻게 혹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전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네.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존 그런 전문인 프로페셔널 미션 쪽으로. 프로페셔널 미셔널인데 네. 이제 서포트 받는 네. 어떤 현장에 가서 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기회를 열고 뭐 네. 그런 이제 지금 우리 엄경섭 선교사님하고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은 우선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달리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네. 그러나 워낙 이디오피아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좋지가 않다. 좋지 네.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네. 이디오피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는 속도가 없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거고요.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께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그 선교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뭐 학원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다고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케이스들을 좀 아시는 케이스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네.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그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네. 연주회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도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돈도 받고. 돈도 받고. 네.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좀 유치원 경영을 하시거나 뭐 그런 쪽으로 좀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도 사모님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케냐의 그 우리 네. 가장 오래 계셨던 또 임종표 선교사님. 임종표 선교사님 사모님 네. 같은 경우는 뭐 네. 그 아까 아주 조금 성공적이죠. 성공적이죠. 그래서 네. 그 아까 그 피아노 하시는 분은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한 네. 3주 오셨는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 목사님 생활하고 사역하는데 충분히 그걸로 커버가 된다고요? 커버가 된다고요. 네. 그분은 이제 뭐 지원이 막 계속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네. 뭐 큰 염려는 없겠죠. 그렇죠. 기본은 그러면서도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자기 그렇죠. 수입도 되지만 네. 또 사회에 또 도움이 되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 지금 선교사님이 구상하시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이제 세미나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이제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셔널 처치, 뭐 미셔널 머니 뭐 이런 것도 했고 이번엔 좀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그 평신도뿐만 아니라 또 신학생들 심지어는 선교사님들까지도 관심이 많아요. 지금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번엔 좀 한국 분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만 했었는데 한국 분들만 초청해가지고 27일, 28일, 29일 이번 달 3일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거 이전에 첫 번째는 정말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의 혼동이 있는데 네.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그걸 먼저 다루고 또 그분이 이제 그 닐 존슨이라고 이분이 그 변호사예요. 그리고 법학 박사고. 네. 그런데 이제 플러신 학교에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PhD를 또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네. 그 MBA 디파트먼트 프로페서고요. 네. 이분이 쓴 게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게 많이 인용되죠. 그래서 이분이 좀 이론적인 거, 네. 역사적인 거, 신학적인 이슈를 좀 다뤄주고 네. 한국에 또 해리 킴이라는 그 목사님이 뭐 일토와 영성, 뭐 비즈니스 사역론 이런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요. 한국의 그 비즈니스 미션 아카데미 그 디렉터이면서 또 부대표로 계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목사님이 여러 나라에서 그런 비즈니스 경험이 있어서 이분한테는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것, 현장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예상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지금 등록 인원을 예상하신다면? 저기 한 80명 가량 생각하고 있고요. 네. 80명 가량. 예. 예. 그리고 등록비가 좀 있죠? 예, 등록비는 이제 일반 비즈니스맨 같은 비즈니스 피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는 이제 $100고요. 네. 학생들인 경우는 이제 40불 받죠. 네. 이게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녁도 제공하고 그렇죠. 네. 점심도 제공하고 예. 여러 가지 예. 때문에 그럼 27일 목요일부터 27일, 28일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에 들어가고 토요일 날은 이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네 하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예, 그럼 여기에 저녁은 스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간단한 뭐 스낵보다 뭐 먹을 수 있는 뭐 요기할 수 있도록. 예. 그럼 우리 신학생들 40불 내면은 뭐 손해는 아닌데요? 많이 먹고. 그렇죠. 예, 신학생들 여러 끼 먹고.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그 선교 흐름에 선교 동향에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에리아가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많은 데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아주 전문가 또 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 또 강의를 하시고 또 현장에 비즈니스 하셨던 현장 선교사로서 비즈니스 하셨던 분이 또 강의를 하시니까 굉장히 실제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하게 된 이 세미나를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이 동서선교연구개발원에서 하시게 된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저희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 이제 올해 41년째 되는데, 뭐 바울의 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초기에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기관이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 훈련 기관이었고 저희를 통해서 한 1999년까지 한 2,000명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의 저희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 뭐 하영조 목사님이나 정빛도, 이철 목사님, 그런 기존에 이제 목사님들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도 선교에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됐죠.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지금 이제 서구 교회가 자꾸 침체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나 중남미나 아프리카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모델들이 서구적이었다는 거죠. 아시아나 이런 비서구권 선교사들에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과연 선교 모델이 뭘까? 전략이 뭘까라는 고민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뭐 이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자. 라는 의미 속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한번 이슈화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우리 아시아 특별히 이제 아시아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장래에 네. 그것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큰 그림은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의 그 선교 전략과 그 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비서구 선교사 특히 한인 선교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자. 예. 이제 그 중에 한 이슈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한번 다뤄보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런 선교 모델은 이제 소사이어티 모델이라는데 선교 단체. 네. 이제 윌리엄 캐리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모델 자체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델인데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가는. 네. 이게 필리핀에서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요.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인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디오피아에서도 선교사들이 파키스탄 뭐 이런 데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가는 때 지금 기존의 모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 비즈니스 에전 미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초대교회 그런 삶이었고. 그렇죠. 수도행전에 다 많이 나오죠. 네, 다 네.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구 선교사가 옛날엔 비서구 어려운 나라로 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 비서구 선교사들이 서구권 아니면 잘 사는 나라로 가면서 하나의 이제 자연스러운 전략, 뭐 서바이벌 전략이라든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비서구 한국을 제한 모든 비서구권에 절실한 건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선교협의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안 보내는 나라들, 네.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데서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제 격려하고 네. 이제 챌린지를 하는데 사실 근데 지금처럼 우리 선교사라는 개념 가지고 후원금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프로젝트 하면서 선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그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앞으로 그 한국교회 그 미래 지도라는 책을 보니까 네. 한국교회가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 반토막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 불행한 소식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한 왜냐하면은 그 뭐 꼭 한국교회가 성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네. 떠나가지고 이미 평균 수명이 보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네. 오래 사는 게. 네. 그다음에 태어나는 출생률은 밑에서 7번째인가 8번째가 그러고요. 네. 자연스럽게 한 얼마 20-30년 되면 1000만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그럼 교회의 한 60% 이상이 어떠냐면은 다 은퇴자로 가득 차는. 네. 고령화되는. 고령화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또 고령화되는 분들, 은퇴한 사람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교회나 선교의 자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네. 되고 또 교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고 은퇴하다 보니까 교회 헌금도 없어질 거고 네. 선교비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죠. 당연히 나가는 많이 숫자도 적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네. 그런 마음 속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전략을 준비하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슈를 다루고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뭐 2020년, 30년 뭐 이게 10년, 20년 앞보고 지금 기초를 잡는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근데 20년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미 네. 이제 벌써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꽤 되잖아요. 네. 꽤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위에도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재정적인 많죠. 압박을 받으면서 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제 기존의 그런 선교사 기존의 모습의 이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태국이나 여러 보면은 사모님들이 그 직장을 가져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네. 일들이 일어나죠. 직장을 네. 가지면서 돈을 벌면서 네. 또 사역비 충당하고 또 일을 하는 일들이 그렇죠. 있죠. 예. 네. 근데 그 말씀의 언급에 이어서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께 여쭤보면 사모님 만약에 지금 다시 선교지에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시고 또 기회가 혹시 비즈니스로 열려 있다 그러면 지금 사모님 마음은 어떠세요? 선교사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있으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어떤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 자체로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소질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분야의 전문 분야가 된다면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소득이 이렇게 창출된다면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 이제 의식하지 않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네. 뭐 바우 자체가 보니까 장막 짓는다 그랬는데 네. 그게 어느 제가 보니까 그게 한순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장막을 짓고 네. 뭐 그러면서 또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런 복음이 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굳이 그것이 뭐 일이 다른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질, 하나님 네. 또 내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받은 그런 전문성을 일을 하면서 네. 또 그걸로 그러니까 돈도 받으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 나가신 분들보다 기회라는 거를 볼 때는 참 많이 보이잖아요. 예. 아, 저것도 했으면 좋겠구나. 뭐 또 문화도 알고 현지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올드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선교사가 와서 일하면 안 돼라는 생각도 하나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후임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선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또 사모님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소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런 것을 봤을 때 후원비도 많이 줄어들 테고 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충분히 가서 일도 하시고 또 거기서 돈도 벌으셔가지고 네. 만약에 저기 남편분이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시라면 또 충분히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사모님들이 여성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본다면. 꼭 이게 지금 사모님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가정부가 사우디에 가서 그 가정부로서의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러니까 역사가 이런 열매를 네. 본 것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필리핀 선교사, 그러니까 그 필리핀 가정부가 그런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보고 있던 아이가 사우디의 그런 왕족의 아이가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이곳저곳 다녀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굉장히 좋은 병원들을 많이 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도 안 돼서 그 필리핀 가정부가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곳에 데려가서 한번 기도를 해주면 어떠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급하니까 그렇게 네.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모임에서 같이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가정부로 갔던 어떤 상인으로 갔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은 일터 선교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델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네.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그런 일터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네. 많이 효과적인 전략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제 이런 새로운 전략에 대한 우리 니드와 비전도 보고 사례도 보고 있는데 이 선교계라든지 이 교계가 이런 일에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새 방향인데 그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 그럴까요? 그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라든지 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뭐 그렇게 심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혹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항상 네. 사실 큰 충돌이 일어나고 네. 이미 있던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저항이 크죠. 그렇죠. 저항이 클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 새로운 그런 모델이 이런 거 나올 때는 좀 어떤 저항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아까 그 사모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모님들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재능이 있는 분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는 이제 교단에서도 부부를 다 독립된 선교사로 인정해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사모님들이 보통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과의 관련된 네. 뭐 그 일들만 서포트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데 네. 자기의 그 전문성이나 은사를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그러면 갖게 되죠. 선교지에 가기 전에 사모님들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 선교 쪽으로 뭔가 준비를 하거나 예, 그렇게 간다면 좋겠죠. 그러면 좋죠. 여러 가지 이제 비자 맞기도 좀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 그 사모님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예. 네. 지금은 주로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선교지 비자가 안 나온 데는 되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뭐 사모님이 공부를 계속 하시든지 목사님이 하시든지 예, 그럴 수도 예,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예. 예, 정말 떳떳하게 예,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거죠. 이제 요즘에 보면 이 선교지 추세가 보면 이디오피아만도 네. 석사학위가 없으면은 안 줄라 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왜 비자를요? 비자를요? 비자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잘 안 나오고 네. 제가 처치 플랜터로 그 워크 퍼밋을 받았는데 그게 황금에 참 주어지기 어려운 그런 워크 네. 퍼밋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네. 신분을 숨겨야 되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네.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문성이 있으면 그거를 내세우면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정체성이 그런 혼돈도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미주 계시면서 여러 가지 선교 운동을 지금 하시는데 미주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역량을 이런 비즈니스 미션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큰 교회도 있지만 미주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좀 힘을 모으면은 네. 이제 좀 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교회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전통적인 예를 들어 뭐 예배당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우물을 판다 그러면 후원을 굉장히 잘 받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좀 약간 전문적인 곳에 미래를 바라보는 뭐 인재를 키운다든지 네.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든지 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어떤 새로운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뭐 여기 그 선 미니스트리라고 네. 치면 보면은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네. 김정원 선교사님 목사님 항상 네. 하잖아요. 그죠? 늘 애를 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그런 그 투자나 그런 관심들이 좀 적은 게 아쉽죠. 네. 저한테도 지금도 뭐 이제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아시아 그런 선교학자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데 거의 네. 지원이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 뭐 교회 짓는데 쓰라고 뭐 어디 아시는 데 없냐고 만불 갖고 오기도 하고 네. 뭐 우물파라고 뭐 만불 준비했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저와는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딴 쪽으로 제가 돌려드리는데 네.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예.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그 한인 교회들이 사실은 작지만 또 생존에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원으로 보면은 또 뭐 전문가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좀 더 보편화돼서 다른 이게 선교의 그 관점이 좀 보편화돼서 다른 선교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선교라는 게 이제 교회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존재가 선교적인데 선교사라는 이름을 네. 불려지지 않든 교회가 크든 작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선교의 어떤 모습이라도 동참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분들이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자리나 모델들을 마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충분히 또 선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또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엄경섭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서 이디오피아와 이런 데서 사역도 하시고 또 이 동원 사역으로도 국제 단체인 그 아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또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중책을 맡고 지금은 이제 중견 선교사님으로 또 이런 일들을 지금 지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이런 비즈니스 미션이라든지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하시고 마음을 열고 가실 수 있도록 혹시 좀 격려의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또 포기해야 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성하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우리에게 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통적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 선교사님들은 어떤 그런 세속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면서 하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과 세속과 어떤 영적인 것을 그렇게 나눌 게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게 돼 보면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알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제 선교 현지와 또 이런 동원 쪽에서 다 양쪽에서 선교 사역을 해보시면서 지금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께서는 아까도 잠깐 뭐 살짝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임 선교사님들 특히 여성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모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모 선교사님들이 남편의 부속품이라 그럴까? 그냥 그리고 또 남편이 하지 못하는 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선교사라는 그런 정체성도 없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러니까 타문화권에 나가기 전에 본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소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그런 전문 분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잘 개발하고 그리고 또 선교제에 나가서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을 나가시기 전에 연구해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나가시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네.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 현장에서도 자기 은사나 그런 것들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굉장히 장래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마음을 늘 갖고 계셔야 현장에서도 기회를 보면 사실 수 있다. 예. 예, 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우리 그 미션 365는 풀러 선교대학원 장소에서 우리 동서 선교연구 개발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21세기 선교 동향과 비즈니스 앤 미션으로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엄경섭 선교사님 또 우리 차남준 선교사님 두 분, 네 분 모시고 잠깐 이 일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실제 일정은 3월 27일, 28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고 또 3월 29일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이제 비즈니스 하시나 이런 분들은 등록비가 100불이시고 신학생들이는 40불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이 전화번호는 미주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616-240-9168 616-240-9168로 하시고 우리 홈페이지는 ewcenter.org ewcenter.org로 하시면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의 선교를 앞으로 내다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현장의 변화와 또 전략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전략과 선교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엄경섭 선교사님 또 천남준 선교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 말로 한번 또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이그자브리 와르카초 이그자브리 칸난타가르히온.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꿈,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